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 2개월째 되던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혼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엄마 장례식 때 입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다른 옷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앞을 지나칠 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새엄마 은희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45살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보다 10살이나 어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야, 왜 거기 서 있어? 들어와.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68살의 아버지는 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결혼할 때보다 더 좋은 옷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 사진은 어디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식장 어디에도 엄마 영정 사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혼식이니 당연한 건가요? 하지만 엄마가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의 재혼식인데 엄마의 흔적 하나 없다는 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야,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야. 엄마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아버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가 정말 원하셨을까요? 병상에서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여보, 나 없어도 잘 살아요라고 하셨던 그 말이 이런 뜻이었을까요?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친구 몇 명과 은희 씨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저와 동생 민지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34살의 동생은 아직 엄마 빈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와 은희 씨가 서약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엄마 장례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관 앞에서 통곡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라고 외치던 그 모습이요.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아버지를 보니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살았던 그 집이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엄마의 손때가 묻은 대문 손잡이, 엄마가 가꾸던 화단, 엄마가 매일 아침 문을 열던 그 현관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집 주인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여기 다 바꿔야겠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흔적을 지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쉽게 허락했습니다. 40년 동안 엄마가 하나하나 고르고 배치했던 물건들을 당신 마음대로 치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좀 정리할 때도 됐어. 너희 엄마도 우리가 새 출발하는 거 원하셨을 거야. 또 그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원하셨을 거야. 엄마는 정말 원하셨을까요? 자신의 흔적이 이렇게 빨리 지워지는 걸 원하셨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은희 씨와 아버지는 신혼여행을 간다며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나중에 시간 나면 제주도 가자고 하셨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엄마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엄마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옷장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아끼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옷 하나하나를 만졌습니다. 엄마가 제 졸업식에 입고 오셨던 베이지색 재킷, 민지 결혼식 때 입으셨던 분홍색 한복, 아버지 환갑 때 입으셨던 남색 원피스. 모두 엄마의 특별한 날들이 담긴 옷들이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립스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화장을 별로 하지 않으셨지만 외출할 때는 꼭 연한 핑크색 립스틱을 바르셨습니다. 딸들 엄마가 초라해 보이면 안 되잖아 라고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 침대에서 잤습니다. 엄마의 베개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올걸요.
제가 더 잘할걸요. 말도 안 되는 사과였습니다. 엄마는 이미 없는데 저는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 걸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아버지와 은희 씨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20년을 쓰던 낡은 소파 대신 새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도 새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아침 밥상을 차리던 그 식탁이 사라졌습니다. 지수 왔어? 어때? 좀 세련되게 바뀌었지? 은희 씨가 밝게 말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앞치마였습니다. 연두색 꽃무늬 앞치마. 엄마가 30년을 입던 그 앞치마를 은희 씨가 입고 있었습니다. 그 앞치마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이거 여기 있길래 입었어요. 깨끗하던데 버리기 아까워서. 은희 씨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앞치마가 그냥 버리기 아까운 물건 정도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방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 거기 다 정리했어요. 아버님이 정리하라고 하셔서. 은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뛰어갔습니다. 엄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숨이 막혔습니다. 옷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옷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화장대 위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립스틱도 향수도 머리빗도 모두 없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도 내려져 있었습니다. 대신 은희 씨의 옷들이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은희 씨의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2주 만에 엄마의 방이 은희 씨의 방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엄마 물건들은 어디 있어요? 제가 은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라앉히려고 애썼지만 떨렸습니다. 아, 다 정리했어요. 낡은 옷들은 폐기했고 쓸만한 건 기부했어요. 기부요? 네. 아깝잖아요. 누군가 쓸 수 있으면 좋고. 은희 씨는 착한 일을 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엄마의 옷을, 엄마의 물건을 누군가 쓸 수 있으면 좋다고 기부했다고 했습니다. 저나 민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요. 아버지가 허락하셨어요? 당연하죠. 아버님이 먼저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너무 오래 그대로 두면 집안 기운이 안 좋대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정리하라고 했다고요? 엄마가 40년을 입고 쓰던 물건들을 집안 기운이 안 좋다는 이유로 버리라고 했다고요?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지수야, 왔구나. 아버지, 엄마 물건들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응, 다 정리했어. 너희 엄마 물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말하지 그랬어.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야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수야, 목소리 낮춰. 이제 은희 씨도 이 집 식구야. 네가 왜 이래? 아버지가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물건을 2주 만에 버린 사람이 그걸 화내는 딸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미안해요.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엄마 반지는요? 엄마가 늘 끼고 다니던 결혼 반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40년 동안 그 반지를 손에서 빼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도 그 반지만은 끼고 계셨습니다. 아, 그건. 은희 씨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내가 보관하고 있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가 갖고 싶어요. 엄마가 저한테 주고 싶어 하셨어요. 나중에 생각해보자. 오늘은 가봐. 은희 씨가 저녁 준비해야 해. 아버지가 저를 내보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에서 손님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은희 씨가 보였습니다. 엄마가 늘 서 있던 그 자리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옷들, 화장품들, 사진들이 모두 어디로 갔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마지막 흔적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엄마 물건들 다 없어졌어. 아버지가 다 버리라고 했대. 한참 후에 민지의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나도 오늘 알았어. 엄마 앞치마를 그 사람이 입고 있더라. 너무 화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물건들 하나도 못 지켰어요. 제가 무능해서, 제가 용기가 없어서 엄마의 40년이 2주 만에 사라지는 걸 막지 못했어요. 그날 밤 꿈속에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연두색 앞치마를 입고 부엌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더 괜찮지 않은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엄마의 결혼 반지를 발견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은 퇴근 후 소파에 누워 멍하니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중고거래 앱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제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물건들을 구경하는 것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금세돈 반지 금매 2만 원. 제목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반지가 낯익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은색과 금색이 교차로 디자인된 반지, 중앙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 40년 전 디자인이라 지금 보면 유행이 지난 반지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반지 안쪽이 보였습니다.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진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JH 1984.5 12 아버지의 이니셜 정훈의 J, 엄마의 이니셜 혜진의 H. 그리고 결혼 기념일. 틀림없었습니다. 엄마의 반지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판매자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우리 집 주소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그 집이었습니다. 금매합니다. 금세돈이라 원래 더 받아야 하는데 빨리 처분하려고 2만 원에 내놓아요. 직거래만 가능해요. 판매자의 설명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2만 원이라고요? 엄마가 40년을 손에서 빼지 않았던 반지를, 병원에서도 끼고 계셨던 그 반지를 2만 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아직 있나요? 직거래 어디서 하나요? 1만 5천에 내고 되나요? 내고라고요? 엄마의 40년을 1만 5천 원으로 깎으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오타를 몇 번이나 고쳤습니다. 이 반지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시어머님 유품이에요. 안 쓰는 것 같아서 정리하는 중이에요. 관심 있으세요? 시어머님 유품. 은희 씨가 올린 거였습니다. 엄마를 시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엄마의 반지를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판매자의 다른 판매 물품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샤넬 빈티지 가방 15만 원. 진주 목걸이 세트 8만 원. 에르메스 스카프 10만 원. 골드바 귀걸이 3만 원. 모두 엄마 물건들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환갑 선물로 사드렸던 진주 목걸이,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엄마가 처음으로 메고 나오셨던 샤넬 가방, 민지 결혼식 때 하셨던 골드바 귀걸이. 엄마의 인생이 중고거래 앱에 가격표를 달고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봤습니다. 샤넬 가방 10만 원에 내고 안 될까요? 진주 목걸이 5만 원에 주세요. 일괄 구매하면 깎아주시나요? 사람들이 엄마의 물건들을 깎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생선값을 깎듯이 엄마의 40년을 깎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야, 중고거래 앱 좀 봐봐. 수유동으로 검색해서. 왜? 무슨 일이야, 언니? 엄마 물건들이. 엄마 반지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잠시 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진짜야? 엄마 반지를 2만 원에? 응. 은희 씨가 올린 거야.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평소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민지가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지금 가자. 당장 가서 따져야 해. 저는 민지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기다리면 엄마의 반지가 낯선 사람 손에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빨리 가달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계속 핸드폰을 보며 중고거래 앱을 확인했습니다. 언니, 샤넬 가방에 예약됐다고 떴어. 누가 사는 거야?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끼던 가방인데. 한 번도 비 오는 날은 안 메고 다니셨잖아. 스크래치 날까봐. 저도 기억했습니다. 엄마는 그 가방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매셨습니다. 딸들 앞에서 초라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하시며 조심스럽게 다루셨습니다. 그 가방이 지금 15만 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계셨습니다. 혜숙이야? 혜숙아, 나야. 그분이 초인종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알아봤습니다. 엄마의 친구 혜숙 이모였습니다. 엄마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20년 넘게 친하게 지내셨던 분이었습니다. 혜숙 이모. 제가 부르자 이모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수야. 민지도. 너희 지금 뭐하러 온 거야? 저희가 물어봐야죠. 이모는요? 나는 혜진이 물건 찾으러 왔어. 혜숙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물건이요? 혜진이가. 너희 엄마가 나한테 맡긴 게 있어. 근데 오늘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 이상한 전화요? 은희 씨라는 사람한테서. 자기가 혜진이 물건들 정리하다가 내 이름이 적힌 메모를 봤대. 혜숙에게 맡긴 것들이라고. 그래서 그것들 돌려달라고 하더라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이모한테 뭘 맡기셨는데요? 혜숙 이모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이었어. 나한테 전화하셨어. 급하게 만나자고. 만났더니 큰 가방을 들고 오셨더라고. 이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방 안에 너희들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귀중품 몇 개가 있었어. 반지도 있었고 목걸이도 있었고. 혜진이가 그러시더라. 혜수가 이거 너한테 맡길게. 내가 없어지면 애들한테 전해줘. 절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엄마가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혜진이가 이미 알고 계셨어. 자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리고 아빠가 재혼할 거라는 것도. 엄마가 알고 계셨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혜진이가 말씀하셨어. 내가 없어지면 우리 애 아빠 외로워서 재혼할 거야. 나는 상관없어. 그 사람도 인생 살아야지. 근데 내 물건들만은 애들한테 주고 싶어. 새 사람이 건드리면 안 돼. 라고. 혜숙 이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맡기신 거야. 근데 오늘 그 은희 씨라는 사람이 전화해서는 그것들 다 돌려달래. 시어머니 유품이니까 자기가 관리해야 한대. 말도 안 돼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이모한테 맡기신 건데 왜 그 사람한테 줘야 해요? 나도 그래서 안 준다고 했지. 그랬더니 법적으로 문제 삼겠대. 재산 은닉이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딸들에게 주려고 친구에게 맡긴 물건을 재산 은닉이라고 하다니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희 씨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역시 엄마의 그 연두색 앞치마였습니다. 혜숙 씨?
왜 초인종만 누르고 계세요? 제가 전화했잖아요. 시어머님 물건들 가져오셨어요? 은희 씨는 저와 민지를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지수 씨, 민지 씨도 오셨네요? 어머님 친구분이 찾아오셔서. 엄마 물건들 왜 팔아요? 제가 끊어서 말했습니다. 네. 무슨. 중고거래 앱이요. 엄마 반지, 엄마 가방, 엄마 목걸이. 다 올려놓으셨죠? 은희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요? 어차피 안 쓰는 물건들이잖아요. 방치하는 것보다는. 안 쓰는 물건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가 40년 동안 끼고 다니던 반지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손에서 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쓸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놔두는 것보다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엄마 딸이에요. 엄마 물건은 우리가 가져야죠. 왜 당신이 마음대로 팔아요? 아버님이 허락하셨어요. 아버님이 정리하라고 하셨다고요.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지금 외출 중이세요. 친구분들 만나러 가셨어요. 아버지는 집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물건들이 팔리는 동안, 엄마 친구와 딸들이 현관에서 싸우는 동안 아버지는 친구들과 술이나 마시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장 판매를 내리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팔린 물건들 연락처 알려주세요. 우리가 다시 사올게요. 팔린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거래 완료됐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제가 2배 드릴게요. 연락처만 알려주세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안 돼요. 은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주세요. 해숙 이모가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나한테 맡긴 물건들이요. 그건 제 거예요. 혜진이가 저한테 준 거라고요. 증거 있어요? 그게 해숙 씨 거라는 증거요? 은희 씨가 팔짱을 꼈습니다. 혜진이가 쓴 메모가 있어요. 분명히 해숙에게 맡김이라고 쓰여 있었을 거예요. 메모요? 그런 거 못 봤는데요? 은희 씨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엄마의 물건들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메모도 받고 해숙 이모한테 전화한 것도 그 물건들을 되찾으려는 의도였다는 것을요. 법적으로 해결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유품을 딸들 허락 없이 판매한 것, 그리고 엄마가 제3자에게 위탁한 물건을 강제로 회수하려는 것. 다 법적으로 문제예요. 그래요? 그럼 해보세요. 어차피 이 집 주인은 아버님이고 아버님이 제 편이에요. 은희 씨가 비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새엄마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아버님 오시면 전화 드릴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해숙 이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우리 일단 내 집으로 가자.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혜진이가 남긴 거. 편지. 아니, 유언장이라고 해야 하나.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유언장이요? 응.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혜진이가 분명히 쓰셨어. 너희들한테 무엇을 주고 싶은지,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우리는 해숙 이모를 따라갔습니다. 이모의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엄마가 시장 보러 다니던 길, 엄마가 저와 민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공원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에 엄마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집에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물건들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들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저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해숙 이모의 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 물건들 지킬게요. 꼭 지킬게요. 2만 원에 팔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금고에 있어. 해숙 이모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민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축축했습니다. 저도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엄마 반지를 본 게 불과 몇 시간 전인데 이미 며칠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이모가 나왔습니다. 손에 낡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이었는데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혜진이가 나한테 맡긴 거야. 이모가 쇼핑백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유리그릇을 다루듯이요. 혜진이가 그러더라. 내가 없어지면 애들한테 이거 전해줘.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라고. 그래서 아직 안 줬어. 1년도 안 됐잖아. 너무 빨리 주면 애들이 더 슬플 것 같아서. 해숙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쇼핑백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종이 가방. 엄마가 마지막으로 만진 물건. 엄마의 손때가 묻어있을 가방이었습니다. 열어봐도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건 너희들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안에 또 다른 가방이 들어있었습니다. 천가방이었습니다. 엄마가 장볼 때 쓰시던 그 에코백이었습니다. 가방을 꺼내 열었습니다. 제일 위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에 엄마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수 민지에게. 엄마의 필체였습니다. 동그랗고 정성스러운 글씨. 엄마는 늘 글씨를 예쁘게 쓰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글씨가 그 사람의 마음이야 라고 하시며요.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편지가 여러 장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읽어봐. 나는 밖에 있을게. 해숙 이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모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편지지가 여러 장 들어있었습니다. 엄마가 쓰신 편지였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지수 민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너희 곁에 없겠구나. 미안해. 더 오래 곁에 있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엄마가 없어도 너희는 잘 살 거야.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딸들이니까. 지수는 강하고 민지는 따뜻하고. 너희가 서로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어. 아빠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아빠가 재혼할 거야. 엄마는 알고 있어. 아빠는 혼자 사는 걸 못하는 사람이거든.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40년을 함께 살았으니 그 사람 성격 다 알아. 아빠를 원망하지 마. 아빠도 외로운 사람이야. 새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됐어. 근데 딸들아, 엄마가 하나만 부탁할게. 엄마 물건들만은 너희가 가져줘. 엄마가 평생 쓰던 것들, 너희를 생각하며 아끼던 것들. 그것들만은 낯선 사람 손에 가면 안 돼. 저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습니다. 재혼도, 그리고 엄마 물건들이 어떻게 될지도. 그래서 미리 해숙 이모에게 맡기신 거였습니다. 민지가 제 어깨 너머로 편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해숙에게 엄마의 소중한 물건들을 맡겼어. 반지, 목걸이, 너희들 어렸을 때 사진들, 엄마가 너희한테 쓴 편지들. 다 거기 있어. 특히 반지. 엄마가 40년 동안 낀 그 반지. 지수야, 너 결혼할 때 이 반지 껴줄게. 엄마가 직접 못 껴주면 이모가 대신 껴줄 거야. 그 반지가 너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래. 민지야, 진주 목걸이는 내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엄마가 처음으로 한 그 목걸이 기억나니? 너무 예뻐서 엄마가 평생 아꼈던 거야. 이제 내 거야. 딸들아, 엄마 물건 팔지 마. 돈이 필요하면 차라리 엄마한테 말해. 아니지, 엄마는 이미 없구나. 그래도 팔지는 마. 엄마가 거기 담겨 있어. 아빠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 재혼해도 좋지만 엄마 물건들만은 딸들에게 주라고. 아빠가 약속했어. 꼭 지키겠다고. 만약 아빠가 약속을 안 지키면 딸들아, 엄마를 위해 싸워줘.
엄마의 40년을 지켜줘. 엄마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듯이 마지막으로 엄마를 위해 한 번만 싸워줘. 사랑한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들. 건강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언제나 너희를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이 편지를 쓰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자신이 곧 떠날 걸 알면서 자신의 물건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면서. 엄마.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다 알고 계셨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어. 저는 가방 안을 더 살폈습니다. 작은 벨벳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반지와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엄마의 결혼 반지, 진주 목걸이, 그리고 다른 귀금속들. 사진첩도 있었습니다. 저와 민지의 어렸을 때 사진들. 돌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모두 엄마가 정성스럽게 모아두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희 생일마다 쓰신 편지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쓰시고 보관하셨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지수야, 5번째 생일 축하해. 오늘 케이크 불 끄는 내 모습이 너무 예뻤어.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제일 큰 소원이야. 민지야, 10살 생일 축하해. 오늘 친구들이랑 노는 모습 보니까 엄마도 기뻤어. 앞으로도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면서 행복하게 살아. 매년 매 생일마다 엄마가 쓰신 편지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모르게 조용히 엄마의 사랑을 기록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편지들을 읽다가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봉투에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부탁한 것. 이 편지는 엄마가 아버지에게 쓰신 편지였습니다. 열어봐도 될까 망설였지만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옆에 40년이었어요. 행복했어요. 고마웠어요. 이제 제가 먼저 가요. 당신 혼자 남기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외로울 거예요. 알아요. 당신은 혼자 있으면 무너지는 사람이니까. 재혼하세요. 괜찮아요. 엄마는 이해해요. 새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제 물건들, 특히 반지랑 딸들 사진들이 담긴 것들은 지수랑 민지한테 주세요. 새 사람한테 주지 마세요. 그건 40년의 추억이에요. 딸들의 기억이에요. 약속해 주세요. 당신이 날 사랑했다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지켜주세요. 사랑했어요. 40년 내내 사랑했어요. 당신의 혜진이가. 저는 그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엄마가 부탁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지금 가야 해. 제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집에. 아버지한테 이거 보여줘야 해. 해숙 이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편지 다 봤니? 네. 이모, 고마워요. 이거 지켜주셔서. 당연한 거야. 혜진이 부탁이었는걸. 우리 지금 아버지한테 가야 해요. 이 편지 보여드려야 해요. 지금 밤 11시가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가야 해요. 내일이면 엄마 물건들 더 팔릴 거예요. 저는 엄마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편지들, 사진첩, 귀금속들. 모두 소중했습니다. 해숙 이모가 우리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셨나 봅니다. 들어가 볼래? 이모가 물었습니다. 네. 혼자 괜찮아요. 그래. 조심해. 전화해. 저와 민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은희 씨였습니다. 저희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어요? 아버님 주무세요. 깨워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금 밤 11시예요. 내일 오세요.
지금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희 씨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제가 손으로 문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나와주세요. 제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안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수야.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잠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에 왜 왔어?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쓴 그 편지를요. 이거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민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은희 씨가 불편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엄마가 쓰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부탁하신 거요. 엄마 물건들 저희한테 주시라고. 나는 이런 편지 본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기억 안 나.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요?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정신이 없어서 약속도 기억 못 하세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희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수 씨, 그때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밤낮으로 병원에서. 닥쳐요. 제가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상관 없어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은희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이제 이 집 식구예요. 아니에요. 당신은 1년도 안 됐어요. 우리 엄마는 40년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지수야. 아버지가 저를 나무랐습니다. 은희 씨한테 왜 그래? 사과해. 싫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 안 해요. 오히려 저희가 사과받아야죠. 엄마 물건 허락도 없이 팔았잖아요. 그건 내가 정리하라고 했어. 내 집이야. 엄마 집이기도 했어요. 40년 동안 엄마가 살았던 집이에요. 엄마 물건을 마음대로 버릴 권리 없어요. 법적으로는 내 거야. 상속받은 거니까.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럼 법대로 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유언으로 남기신 거 있어요. 유품은 딸들에게. 그리고 아버지, 이거 아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중고거래 앱을 열었습니다. 엄마 반지가 2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40년 끼신 반지가요. 이게 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몰랐어. 은희 씨가 알아서 하는 줄. 제가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은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정리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아버님이 좋다고 하셨어요. 좋다는 게 팔아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민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물건 2만 원에 파는 게 정리예요? 어차피 안 쓰는 거잖아요. 은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물건 계속 모셔둘 거예요? 이 집은 이제 제 집이기도 해요. 제가 치우고 싶으면 치울 수 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희 씨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본심이 나왔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은희 씨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제 말은 죽은 사람이라고 했어. 혜진이를 그렇게 불렀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숙 이모가 준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은희 씨 전화 기록이요. 이모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엄마 핸드폰 기록. 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서류에는 통화 기록이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가 누구인지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은희 씨의 번호였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은희 씨를 봤습니다. 왜 내 번호가 여기 있어? 혜진이 살아있을 때
은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말해봐. 제가 시어머님께 전화드렸어요. 왜? 아버님이, 아버님이 외로워하신다고 해서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일기장에 다 쓰여 있어요. 집에 모르는 여자가 전화한다. 남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불안하다. 엄마가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게 당신이었어요. 은희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아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혜진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네.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실 때부터 당신들은 만나고 있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외로웠어. 혜진이가 병원에만 있고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바람 피우신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만나신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냥 얘기만 했어. 그냥 전화로. 거짓말. 제가 잘났습니다. 해숙 이모가 봤대요. 아버지랑 은희 씨 카페에서 만나는 거. 엄마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아버지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엄마의 편지들, 사진들, 귀금속들. 모두 저희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갈게요. 그리고 중고거래 앱에 올라간 물건들, 내일 오전까지 다 내려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지수야, 잠깐. 아버지가 말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는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추모식 때나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우리끼리 시간 좀 가질게요. 지수야. 아버지도 시간 가지세요. 엄마한테 정말 미안한지 아니면 그냥 들킨 게 미안한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민지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지가 저를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해숙 이모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엄마 물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모가 우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요. 엄마 편지 아버지한테 보여드렸어요. 이제 엄마 물건들 우리가 지킬게요. 약속할게요. 그날 밤 저는 엄마의 반지를 손에 끼워봤습니다. 조금 컸습니다. 엄마 손이 저보다 더 컸나 봅니다. 평생 집안일 하시느라 굵어진 손가락이었겠죠. 반지를 끼고 거울을 봤습니다. 엄마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법적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엄마의 40년 제가 지킬게요. 긴장하지 마세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변호사님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님이었습니다. 해숙 이모가 소개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가족법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저쪽이 오네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버지와 은희 씨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버지였습니다.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멈칫했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수야. 아버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정 문을 바라봤습니다. 방청 시작하겠습니다. 법원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판사님이 앉을 자리가 높이 있었고 양쪽에 원고와 피고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와 민지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은희 씨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거리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 판사님이었습니다. 유품 반환 청구 소송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고인의 유언을 지키지 않고 고인의 유품을 무단으로 처분한 사례입니다. 변호사님이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고인 김혜진 씨가 생전에 작성한 편지입니다. 명확히 유품은 딸들에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편지가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큰 화면에 편지 내용이 비춰졌습니다. 엄마의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둘째, 피고 박은희 씨가 고인의 유품을 중고거래 앱에 무단으로 판매한 증거입니다. 중고거래 앱 스크린샷이 화면에 떴습니다. 금세돈 반지 금매 2만 원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고인이 40년간 착용한 결혼 반지를 2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는 고인에 대한 모욕이자 유족의 정서적 손해를 야기한 행위입니다. 은희 씨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고인의 배우자인 피고 박정훈 씨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유품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피고 박정훈 씨, 고인이 생전에 유품 처리에 대해 당신께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부탁이었습니까? 아내가 혜진이가 딸들에게 물건을 주라고 했습니다. 특히 반지와 사진들을요. 그런데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박은희 씨가 처분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은희 씨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거짓말입니다. 은희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버님께 물어봤어요. 정리해도 되냐고요. 정리와 판매는 다릅니다. 판사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박은희 씨, 앉으세요. 그리고 피고 측 변호사님, 증인 신문을 계속하세요. 우리 측 변호사님이 다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고인의 휴대폰 통화 기록입니다. 화면에 통화 기록이 떴습니다.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의 기록이었습니다. 피고 박은희 씨의 전화번호가 다수 확인됩니다. 고인 생존 시에 이미 피고 박정훈 씨와 피고 박은희 씨가 교류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은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격자 진술서입니다. 고인의 친구 김혜숙 씨가 고인 사망 3개월 전 카페에서 두 피고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건 관련 없는 거 아닙니까? 은희 씨 측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이 재판은 유품 반환에 관한 것이지 부정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관련 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피고 박은희 씨가 고인 생전부터 피고 박정훈 씨와 관계를 맺고 재산을 노렸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고인의 병원비 납부 내역입니다. 화면에 병원비 납부 기록이 떴습니다. 고인 사망 4개월 전 피고 박정훈 씨 명의 계좌에서 300만 원이 피고 박은희 씨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같은 날 병원비 미납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병원비로 써야 할 돈을 은희 씨에게 보냈다고요? 피고 박정훈 씨, 이 송금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피고 박정훈 씨, 대답하세요.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은희 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인의 병원비가 밀린 상황에서요? 아버지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제가 아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죽어가는데 다른 여자에게 돈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판사님, 저희 변호사님이 마무리했습니다.
피고들은 고인의 유언을 무시하고 고인의 유품을 무단으로 처분했습니다. 더 나아가 고인 생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고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원고들은 단지 어머니의 유품을 돌려받고 싶을 뿐입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인의 유품 일체를 반환하라. 이미 처분된 유품에 대해서는 시가로 보상하라. 우리가 이겼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미쳤었어. 외로워서 무서워서. 이제 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보지 않은 채로요. 엄마 물건만 돌려받으면 돼요. 다른 건 상관없어요. 지수야, 아빠를 봐줘. 한 번만. 안녕히 계세요. 저는 민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택배로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거였습니다. 엄마 물건들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엄마의 반지, 목걸이, 귀걸이, 그리고 사진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팔렸던 샤넬 가방도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2배 값에 다시 산 거라고 했습니다. 상자 맨 밑에 공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엄마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6개월. 아니면 1년.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지수와 민지 얼굴이 떠오른다. 내가 없으면 애들이 얼마나 슬플까. 미안하다.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당신 남편도 걱정이다. 혼자 남을 사람. 밥은 챙겨 먹을까? 약은 잘 챙겨 먹을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23년 5월 20일. 오늘 집에 모르는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당신 전화번호를 물어봤다. 이름은 은이라고 했다. 어떻게 우리 집 번호를 알았을까? 왠지 불안하다. 하지만 당신한테 물어보지 못하겠다. 의심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불안해하셨던 거였습니다. 2023년 7월 3일. 혜숙이가 전화했다. 당신이 젊은 여자랑 카페에서 얘기하는 걸 봤다고. 은이라는 사람인 것 같다고. 가슴이 무너진다. 하지만 화낼 수가 없다. 나는 곧 떠날 사람이니까. 당신도 외로울 거니까. 그래도 아프다. 너무 빨리 날 놓아버리는 것 같아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아프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참으셨던 거였습니다. 2023년 8월 10일. 오늘 당신이 병원비가 늦어진다고 했다. 회사에 돈이 묶여 있다고. 하지만 혜숙이가 말해줬다. 당신 계좌에서 300만 원이 빠져나간 걸 봤다고. 어디에 쓴 걸까? 누구에게 준 걸까?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면 당신이 거짓말할 것 같아서 무섭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던 거였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2023년 10월 1일. 내일 수술이다. 살 확률이 낮다고 한다. 지수야, 민지야,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엄마의 전부였어. 너희 때문에 행복했어. 당신 남편도 사랑했어. 40년이 짧게 느껴진다. 더 함께하고 싶었는데. 부탁이 하나 있어. 내 물건들, 내가 평생 아끼던 것들, 딸들에게 줘. 낯선 사람 손에 가면 너무 슬플 것 같아. 당신이 재혼하는 건 괜찮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하지만 내 40년만은 기억해줘. 우리 딸들만은 소중히 여겨줘.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일기장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수술 전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변심도, 은희 씨의 존재도,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곧 떠날 사람이니까. 남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셨으니까. 그게 엄마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반지를 꺼냈습니다. 손에 끼워봤습니다. 여전히 조금 컸지만 이제는 그게 좋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컸다는 증거니까요. 평생 집안일 하시느라, 저희를 위해 일하시느라 굵어진 손이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반지를 낀 손을 들어봤습니다. 엄마, 제가 지켰어요. 엄마 반지, 엄마 물건들 다 지켰어요. 거울 속에 엄마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잘했어, 지수야. 고마워.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뭐해? 엄마 반지 끼워봤어. 민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이 컸구나. 우리보다 훨씬. 응. 우리 위해서 일 많이 하셔서 그런가 봐. 민지도 진주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목에 걸어봤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추모식 할까? 응. 하자. 제대로. 우리는 다음 주에 작은 추모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을 초대하고 엄마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볼 수 없었습니다. 추모식 날이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날씨였습니다. 봄비는 희망이야라고 하시곤 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빌렸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와주셨습니다. 해숙 이모, 그리고 엄마의 고등학교 동창들, 동네 이웃들. 엄마 사진을 걸었습니다. 가장 밝게 웃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 보세요. 테이블에는 엄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잡채, 불고기, 동그랑땡, 그리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던 호박전. 혜진아, 우리 잘 먹을게. 해숙 이모가 말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요. 내 딸들이 너를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어. 자랑스러워해. 식사를 하며 사람들은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혜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누가 힘들면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었지. 맞아. 우리 애가 아플 때 밤새 병원에 같이 있어줬던 기억나. 혜진이 요리 정말 맛있었는데. 특히 잡채. 엄마의 인생이 그렇게 회상되었습니다. 따뜻한 사람, 좋은 친구, 사랑하는 엄마로요.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저와 민지만 남았습니다. 언니. 민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뭐 하지? 살아야지.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엄마처럼 살 수 있을까? 노력해봐야지. 우리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봄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저희 잘 살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살게요. 민지도 하늘을 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우리는 우산도 쓰지 않고 걸었습니다. 봄비를 맞으며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봄비였습니다. 희망의 비였습니다. 손가락에 낀 반지가 빗물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40년의 무게를 담은 반지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어받은 사랑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지킬게요. 엄마의 사랑, 엄마의 40년, 엄마의 마음. 제가 평생 기억할게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딸을 낳으면 이 반지를 물려줄게요.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할머니가 얼마나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요. 봄비가 거리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빗소리였습니다. 엄마는 떠났지만 엄마의 사랑은 남았습니다. 이 반지에, 이 목걸이에,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차례였습니다. 엄마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봄비 속을 걸었습니다. 함께 앞으로.